컨베이어 벨트를 좀 빨리 돌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천천히 돌리는 편이세요? 어떤 편이세요? 말을 못하죠. 정말 말을 못하시네. 아니 지금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밤 9시쯤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김우겸 씨 나 내일 사퇴해. 이제 저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약간 이상하게 꼬면서 아 저는 잘 안 됩니다. 네 어제 이런 제목의 멍청이 맛이 갔다 이런 자극적인 용어들이 들어가는 기사는 노출시키지 말자. 그중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분이 유시민 작가님이 저에게 문자로 주신 말씀인데, 이제 열린민주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대선 직전에 뭐 합당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9%를 기록해서 취임 후 첫 20%대가 됐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TV 김진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국회의원 300명 이 대열에 가장 최근 합류하신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최근에 합류했다라기보다는 가장 늦게 합류한 김의겸입니다. 직전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한겨레 신문 기자로 한 27, 8년 동안 일을 했던 기자 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취임 선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김진애 의원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으셨어요. 우선 좀 등원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제 처지를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아이다. 그래서 무릎도 깨지고 피도 나고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흙먼지도 털어주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그래 다시 한번 뛰어봐 라고 격려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민께서 주신 기회, 금쪽 같은 기회 허투루 쓰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님께서 이제 사퇴를 하시냐 마냐 이것도 기자들 사이에서 전망이 굉장히 엇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당시 예상을 하고 계셨었는지. 김진애 의원님이 사퇴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3월 1일 밤에 밤 9시쯤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김우겸 씨 나 내일 사퇴해.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제가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러니 뭐 고맙습니다란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진짜로 다음날 아침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전화를 또 주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 나랑 같이 나가서 같이 공동 기자회견해. 김 의원님하고 같이 정론관,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좀 실감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19일에 그 취임 선서 당시에 2년간 후회하며 살았다고 먼저 이제 그 흑석동 부동산 문제를 이제 꺼내서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년 전 청와대를 물러날 때 뭐 제 나름대로는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또 다르게 이번에는 민의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막중한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제 잘못에 대해서 제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드리고 일을 시작하는 게 도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죄부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털어지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 좀 특별하게 조언이라던가 격려를 해주신 분도 계셨나요? 다 주문들이 달라서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분이 유시민 작가님이 저에게 문자로 주신 말씀인데 국회에서 더 고달플 거다. 근데 깊은 물처럼 활동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깊은 물처럼 활동하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서두르지 않되 지치지 않고 그리고 낮게 흐르되 당당하게 나가라.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이제 김의겸의 운명
언론 개혁인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아주 폭풍처럼 집중적으로 이제 던지고 계세요. 그래서 포털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공영 포털이라는 좀 이야기를 꺼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네, 잠깐 일어서도 되죠? 네. 네, 어제 이런 제목의 아, 기사가 네이버 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5꼭지 내지 6꼭지 실리는 곳에 이게 한 3번째쯤 기사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 그 네이버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 제목을 보고 놀랬죠. 야, 그래도 이낙연 전 총리고 지금 당대표 지낸 지 얼마 안 되셨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그런 분한테 멍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기사가 될 수가 있지? 전통적인 기상 문법의 체계로는 도저히 기사 가치가 없는 건데 신문사 사이트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쓰고 그걸 또 포털에 옮기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는 헤드라인으로 되는 이 시스템이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털에 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공영 포털이라고 하는 걸 공영 포털 뉴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시도가 됐으나 번번이 무산돼 버리고 말았는데 거기에 바우처라고 하는 제도를 결합해서 시민들이 뉴스 포털에 가입을 한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10만 원씩 주고 그러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사 또는 자기가 보고 감동받은 훌륭하고 필요한 기사에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털에 있는 기사가 좋은 기사, 필요한 기사가 주목받고 헤드라인에 걸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나느냐?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1조 1천억 이상이 정부 광고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명박 박근혜 때 배분되던 그 비율 그대로 지금 광고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1천억이면 그중에 또 광고 효과가 있는 게 있죠. 한 6천억은 광고에 집행하고 나머지 한 5천억은 광고에 집행하지 말고 그 돈을 이 포털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주자. 바우처로 주자. 그래서 그 10만 원씩 받은 가입자들이 정말 양질의 기사, 교과서에서 보던 탐사보도, 심층보도 같은 그런 깊이 있는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고 기사를 쓰는데 기자가 참 노고가 많았겠구나, 애썼겠구나, 문제의식이 투철하구나 하고 돈을 주는 거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주체가 일종의 편집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학계, 언론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멍청이, 맛이 같다 이런 자극적인 용어들이 들어가는 기사는 노출시키지 말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좌우로 극단적이거나 또는 기사의 질을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런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형식을 갖추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서 기준을 만든다면 인간이 어떤 집단적 지성으로 그 정도 기준을 못 만들겠는가? 그 정도는 믿자. 좀 언론개혁 외에도 좀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1년 2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을 하면서 제가 대변인으로 일하던 시기가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가장 활발하게 꽃을 피웠던 시기였어요. 네. 대통령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난 것, 시진핑, 아베, 푸틴 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고군분투하시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정말 한반도 평화가 우리 민족에 미칠 영향, 우리 자손들과 후손에게 가져올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책에서 읽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언론개혁에 매진을 하되 혹시 여력이 닿고 객관적인 조건이 닿으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저 말씀 주시니까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이렇게 손하트 가르쳐 주셔서 기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꼬면서
저는 잘 안 됩니다. 뭐 했던 그런 깨알 같은 그러니까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네, 27, 8년 동안 이제 기자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의원님 이름이 이제 뭐 기자들에게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 가장 알려지게 됐던 게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종이었어요.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 기사에 등장한 가장 첫 번째였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이제 연초에 이어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선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그 사면이 단순히 뭐 은전을 베푼다 이런 게 아니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청와대랑 국회를 사실 둘 다 경험하고 계신데 이게 뭐 아직 이제 국회 오신 지 한 달은 아직 안 됐지만 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기자 생활을 한 27, 8년 동안 하는 동안 기자 생활이라는 게 주로 위에서 데스크들이 내린 지시를 이행하는 것, 네. 이게 주된 임무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도 제가 거의 막 쳇바퀴 돌아가듯이 일을 했죠.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왼쪽에서 계속 저에게 제가 조립해야 될 부속품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조립을 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죠.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딱 와보니 아무도 저에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일을 시키지 그러네요. 않아요. 네. 저희 방 식구들은 김우겸이가 무슨 일을 내려주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제가 30년 가까이는 이 피고용인으로 살다가 네. 내가 이제 사장이 됐구나. 근데 이 사장이 더 힘들구나. 그나마 저는 봉급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만들어서 봉급까지 만들어야 되는 사장님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면 네. 저희 의원님은 컨베이어 벨트를 좀 빨리 돌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천천히 돌리는 편이세요? 어떤 편이세요? 말을 못하죠. 정말 말을 못하시네. 가끔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아니 지금 뭐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 오늘 의원님 만난다고 저희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출입했던 지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대신 여쭤봐도 되겠다. 내가 기자 시절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취재원이랑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좀 늙은 기자들은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특혜를 받은 기자들인 거고, 요즘처럼 분치기 초치기로 기사를 써야 되는 젊은 기자들은 그래서 불행한 기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니요 라고 묻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현실이,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언론의 풍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언론의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뭐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독자나 네. 다 불행해진다 생각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개혁을 해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시 언론 개혁으로 다시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네. 이제 열린민주당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대선 직전에 뭐 합당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아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사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3년 동안 네. 덤으로 저한테 주어진 거거든요. 제 인생에서 덤으로 주어진 3년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원도 없이 한도 없이 하는 것, 그게 제 유일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합당이라고 하는 게 뭐 열린민주당이 뭐 이런 국리 저런 국리 뭐 해본들 그게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큰 당 더불어민주당이 네. 더불어민주당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언론 개혁으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9%를 기록해서 취임 후 첫 20%대가 됐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대단히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영혼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 네. 내로남불의 문제라든지 다른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점화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선거가 11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그 정도 30% 정도면 87년 개헌 이후 5년 단임제 이후 지금 6명의 대통령이 앞에 있었는데 네. 가장 높은 수치일 겁니다. 지금 네. 임기 말 남은 1년 대통령께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관악구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1대 국회 이후에 이제 언론개혁 이렇게 매진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좀 정치 활동 계획은 어떻게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아주 옛날 영화의 영화의 제목은 보니 앤 클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 제목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우겸에게 내일은 없다. 네. 지금 이 순간을 저에게 주어진 기회, 덤으로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